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의 기초 9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면 강의로 하기 정말 어렵네요. 근데 지금 희망적이라서 조만간 대면 강의로 만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형대수의 제일 마지막 13절 고유값과 고유벡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이 들어오는 행렬 있죠? A. A 행렬은 그냥 아무 행렬이 아니고 정방행렬이어야 됩니다. 정방행렬은 그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n by n 행렬이라는 뜻입니다. 정방행렬. 그래서 정방행렬이고 그 다음에 요 x가 열벡터예요. 열벡터. 그래서 행렬과 열벡터를 곱했는데 근데 뭐가 나오냐면요. 그대로 열벡터 x가 그대로 나오고 그 앞에 람다라고 하는 어떤 값이 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2는 단위 행렬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정방행렬에 열벡터와 곱을 해줬더니 그대로 벡터 x가 나오고 열벡터 x가 나오고 거기 크기가 바뀌더라 람다만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언제나 언제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만 일어납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래서 이게 x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특별한 경우에 a 행렬이 정해져 있다면은 그 a 행렬에 대한 특별한 벡터를 우리가 고유 벡터라고 부르고 그때 나타나는 이 람다를 우리가 고유 벡터, 고유값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쵸?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A가 있으면은 그때 특별한 벡터 X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게 되는 특별한 벡터 X수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관계식이 진짜 X가 존재한다. 그럼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이런 식이 되겠죠. A 마이너스 람다 2 하고 x 이퀄 0이랍니다. 요게 그래서 그, 그 단위 행렬 2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지만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요 A하고 A 행렬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만약에 요 A 마이너스 람다 2라고 하는 요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면은 그쵸? 언제나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가정하면은 그 역행렬을 이렇게 양변에다가 곱을 해줘 봐요. 그러면 요 역행렬 곱해준 거, 평렬과 그 원래 행렬을 곱해준 녀석은 단위 행렬이죠. 그래서 그대로 x가 됩니다. 근데 우변을 보면은요, 0이잖아요. 0에다가 뭘 곱해주면 볼 것도 없이 도로 0이죠. 그렇죠? 그래서 x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런 특별한 관계식을 만족하는데 x가 0이면 무조건 만족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자명한 애다, 자명해. 영어로 트리비얼 솔루션에서 사소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너무 뻔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0이면은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가 0이 아니다, 0벡터가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은 그래서 이런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 모순은 왜 발생했냐면은 바로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자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쵸? 저런 모순이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디터미넌트 a-람다 2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얘가 람다에 대한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정식을 우리가 고유값을 구하는 방정식, 고유 방정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유값과 고유벡터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요 그림을 보면은요. 만약에 여기 벡터 x1이 있다고 쳐보세요.
거기에 행렬 A를 곱해주면은 이게 선형 변환이죠. 선형 변환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벡터의 방향이 바뀐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대로 람다 x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 얘기는 뭡니까? 벡터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 혹은 람다가 마이너스면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의 방향이던가 혹은 반대 방향이 되거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벡터의 방향이 보존이 되는 거죠. 크기는 어때요? 람다가 1이 아닌 이상 크기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선형 변환을 해서 그 벡터의 방향이 변하지 않던가 혹은 역방향이 되던가 하는 그런 특별한 벡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고유 벡터다 이렇게 부르고, 그 크기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랬죠. 그 크기 변화 람다를 우리가 고유값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 그림상에서 고유값이 두 개가 있죠. 왜? 지금 이게 뭐냐, 2차원이기 때문에 고유값이 람다1, 람다2 두 개가 있습니다. 3차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유값이 일반적으로 세 개가 있을 수가 있죠. 그쵸? 예, 근데 이 고유값이 서로 다르다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이건 세 개가 존재할 수 있다 이겁니다. 3차원이면. 그 차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맞춰서 똑같은 개수만큼, 그러니까 n 차원이면은 n 개의 고유값이 있을 수가 있겠죠. n 개의 고유 벡터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교과서에 있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렬 A의 2, 4, -1, 3의 고유값을 구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아까 고유 방정식을 써본 겁니다. 고유 방정식을 써서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2, -3에다가 마이너스 람다를 두고 나머지를 해줍니다. 디터미넌트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곱하고 플러스, 이렇게 곱하고 마이너스죠. 그렇죠? 계산했더니 람다 제곱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래서 람다 플러스 2, 람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고유값은 얼마? 람다는 마이너스 2하고 1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뭐가 나왔습니까? 고유 값을 먼저 구했죠. 그 다음에 우리의 진짜 관심사는 뭐였어요? 고유 벡터였죠. 그렇죠? 그래서 고유값이 두 개였으니까 고유 벡터도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람다가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아까 그 식에다가 람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줘. 그러면 이런 관계식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되면 4,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x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x가 열 벡터라고 그랬죠. 열 벡터. 그래서 열 벡터니까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써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4,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알파 베타 곱해서 그게 얼마가 됩니까? 0이 돼야 되죠. 0. 그래서 풀어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 나옵니다. 두 개가 다 똑같죠? 4 알파 플러스 4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각각 0이 돼서 요게 그 식이 두 개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미지수가 둘인데 방정식이 하나니까 구할 수가 없죠. 그쵸? 예.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임의상수 t가 있다면은 알파는 t, 베타는 마이너스 t라고 풀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값을 딱 정해지지 않고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x는 t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 마이너스 1의 상수배가 되는 거죠. 상수배가 돼서 방향만 나오는 겁니다. 고유값이 마이너스 2일 때 1 마이너스 1 방향의 벡터는 어떻게 돼요? 방향이 바뀌지가 않는다. 성형 변환에서 바꿔보면 A 행렬을 곱해줘서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만 알 수 있어요. 우리 요 1-1에다 이렇게 t를 곱해준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람다가 1을 집어넣으면 똑같이 1, 4가 돼서, 그래서 알파 플러스 4 베타는 1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알파를 t라고 두면은 베타는 마이너스 4분의 1 t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고유 벡터는 4, 1, 4의 상수배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것이 뭡니까? 그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A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의 고유 벡터가 됩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우리 그 3x3는 그 이상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예, 3x3는 3차 방정식을 풀고 그 다음에 그 요런 관계식이 3개가 나와서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해요. 하지만 뭐 못 푸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2x2로 쉽게 하기 위해서 2x2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2x2 선형 변환 행렬 A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고유값, 두 개의 고유 벡터를 가질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요. 특별한 경우는 뭐 일단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겠는가를 보면은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없는 학습 방법 이름에서 비지도 학습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을 한 다음에 인공지능한테 이게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우리 저 예를 들은 거 앞에서 공부한 거 기억나죠? 개하고 뭐 고양이, 뭐 사람과 고양이 이렇게 사진을 두고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판별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 어, 저, 인공지능이 이렇게 개냐 고양이냐를 판별을 한 다음에 맞았냐 틀렸냐를 이렇게 사람이 가르쳐 주면은 그건 지도학습이 돼요. 지도학습이 되고 가르쳐 주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걸 맞추게 되면은 그거는 비지도 학습이라고 됩니다. 비지도 학습이 자연스러운 컴퓨터한테 모든 걸 떠넘기는 자연스러운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예. 대신에 예, 굉장히 그 많은 학습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뭐 우리 인공지능 하면 대표적인 게 알파고잖아요. 그쵸? 인공지능 관심도 없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알파고 때문에 관심이 폭발했는데요. 그 알파고 제일 처음 나온 이세돌과 대결했던 알파고 리버전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그 비지도 학습을 했다고 그러죠. 그것도.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낸 기보를 어마어마하게 입력을 시켜서 학습을 시켰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비지도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바둑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꼭 도라는 그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꼭 지도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개하고 고양이 사진을 보면 이건 개, 이건 고양이라고 딱 구분이 되잖아요. 정답이 있죠. 예, 정답이 없는 경우에는 예, 그 비지도 학습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들이 그 우리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그 벡터로 표현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 그 어떤 그 데이터가 가진 특성들을 표현할 주려고 주려면은 그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가중치라는 거 했던 거 기억이 나요? 신경망 간단하게 보여주면서 그 가중치라는 걸 공부를 할 때 기여율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그 고유값, 고유 벡터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우리 표현해내는 방법이에요. 그때 고유 벡터, 고유값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그건 뭐 인공지능 더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 정도로 맛보기로 하고요. 우리 울프랑 알파도 이렇게 그 사용법을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울프랑 알파 사이트를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 매트릭스 곱 있죠? 매트릭스 곱 물결 괄호에서 2x2 하고 여기다 이렇게 보면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 A, 행렬 B가 되는데요. 이 둘을 사이에다 점 찍으면은, 마침표 찍으면은 두 행렬을 곱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렬식이 있었죠? 그거 영어로 뭐라고 했냐? 디터미넌트라고 했죠? 그 디터미넌트의 앞글자인 DET를 쓰고 행렬을 넣어줍니다. 교과서 152페이지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역행렬 있죠? 역행렬. 그건 역은 영어로 인버스잖아요. 인버스하고 행렬을 이렇게 써주면은 역행률을 그 울프란 알파에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아이겐밸류라는 말이 뭐냐면 고유값이에요. 아이겐 벡터가 고유 벡터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겐이 원래 이게 그 독일어에서 나온 어원이 독일어에 있는 녀석인데요. 독일 수학자들이 처음으로 이게 그 아이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뭐 특수한 뭐 특성 이런 특별한 뭐 이런 뜻이 됩니다. 특성이란 뜻이죠. 특성값 이렇게 되는 건데 직역을 하자면요. 예. 그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이렇게 하고 행렬을 쓰면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겐밸류스라고 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행렬하고 여기 고유값 있죠? 람다 마이너스 2하고 1.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들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똑같지는 않죠. 여기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우리 그 교과서랑 똑같아지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방향은 똑같습니다. 방향은.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뭐 해놓고 자기가 잘 구했나 제대로 구했나 보려면 울프란 알파 사이트를 가서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한번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장 확률과 통계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과 통계는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선거 치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거할 때 우리가 어느 후보가 당선될 거다라고 여론조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여론조사를 하는 게 선거고, 그걸 일부 사람들한테 전화니 면담이니 이런 걸 통해서 해서 예측을 하는 게 우리 이제 확률 통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보면 좋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골라내서 일부만 가지고 전체가 어느 정도일 거라는 그 추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이 확률 통계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 알파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도 모든 게 확률로 표현이 되잖아요. 정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확률이다 그러면은 잘 알고 있죠. 모든 경우의 가지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특정 사건 있죠. 그 특정 사건의 가지수 이렇게 그 분자분모를 놓으면 그게 확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0과 같거나 0과 같거나 크거나 그리고 1보다 같거나 작거나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값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자, 예를 주사위 던지기를 보겠습니다. 주사위 던지는 1, 2, 3, 4, 5, 6 해서 모든 경우가 6가지가 있죠. 그리고 1이 나올 경우 수는 어떻게 돼요? 1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 그럼 짝수는 2, 4, 6, 세 가지 경우 수가 있죠. 그래서 6분의 3이 되니까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주사위를 3개를 던졌어요. 그래서 3개를 던졌더니 그 3개의 나온 눈이 합이 6이 될 확률이더라 이거죠. 그럼 총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돼서 그쵸? 총 경우의 수는 216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일일이 다 세봐야 돼요. 제일 처음 게 1이다. 두 번째도 1이면은 세 번째는 4가 돼야지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1이었어요. 두 번째가 2가 되면 세 번째는 3이 돼야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이 되면은 세 번째는 2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가 4가 되면은 두 번째는 2 됩니다. 5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가 무슨 값을 가져도 6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가 2였다 그러면 2, 1, 3, 2, 2, 2, 3, 1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가 3이었다 그러면 3, 1, 2, 3, 2, 1 이 경우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4였다 그러면 1, 1, 두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수 다 세봤더니 10가지 경우가 돼요. 그래서 216분의 10, 108분의 5가 3개를 던져서 그 수의 합이 6이 되는 확률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확률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우의 수를 골라내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콤비네이션 조합이라고 부르는 걸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확률 통계식 보면 한참 이거 실제로 따지는데요. 예, 여기서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반드시 말을 정확하게 해야 돼. 서로 다른 n개입니다.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서로 다른 n개로부터 중복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 없이 k개가 되니까 k개도 서로 다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골라내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그 콤비네이션 nk라고 씁니다. cnk라고 쓰게 되고 얘는 그 m 팩토리얼이 분자가 되고요. 분모가 k 팩토리얼 m-k 팩토리얼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증명하고 그러지는 않겠어요. 이게 콤비네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미 배웠으리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트럼프 카드돌이 하는 트럼프가 있죠. 거기에 우리 조카를 빼내면요, 총 5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우리 무늬가 있죠. 뭐 클로버, 하트, 뭐 그래서 하트가 13장씩 있죠. 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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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장. 그래서 곱하기 4해서 52장이 되잖아요. 자, 이 트럼프에서 5장의 카드를 우리가 뽑았어요. 그렇죠? 5장이 모두가 하트가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경우의 수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트는 모두 13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3장 중에서 하트 13장 중에서 우리가 5장을 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3 콤비네이션 13, 5가 되겠죠. 그랬더니 계산을 해보면은 1287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 가지고 뭐 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확률 계산하는 게 있는데요. 뭐 우리 천천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 A가 있으면은 사건 A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을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위에 같이 A 바와 같이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A가 발생할 확률이 P면은 그 여사건의 발생할 확률은 1-P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자, 예제를 들어보겠어요. 52장의 트럼프에서 4장의 카드를 뽑았는데 적어도 한 장이 스페이드일 확률을 구하셔야 해요. 그렇죠? 적어도 한 장. 4장의 카드를 뽑았는데 한 장이에요. 적어도 한 장이에요. 그러면 모두 경우수가 어떻게 돼요? 한 장 스페이드일 확률 더하기 2장 뽑을 확률, 3장 뽑을 확률, 4장 뽑을 확률 다 따로따로 4번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더해야죠. 네.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한 장도 스페이드를 한 장도 스페이드를 안 뽑았을 확률을 구하죠. 그게 바로 여사건이잖아요. 그렇죠? 한 장도 스페이드를 안 뽑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1-한 장도 스페이드를 안 뽑을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 52장에 4를 뽑는 거, 콤비네이션 52, 4가 전체 경우수가 되죠. 그 다음에 스페이드를 뺀 나머지는 39장이잖아요. 39장에서 4를 뽑으면 경우의 수가 됩니다. 둘을 나눠주면은 스페이드가 하나도 없을 확률이 되죠. 그래서 1에 1 마이너스 스페이드가 하나도 없는 확률을 빼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계산했더니 이게 약 그 0.696 이렇게 나옵니다. 대충 0.7 정도 된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쵸? 예, 확률이 굉장히 예, 그 4장을 뽑으면 한 장이 정도는 그 스페이드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 일종의 우리 뭡니까? 교집합으로 표현해 주죠.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뭐냐면 A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B가 발생할 확률이 됩니다. 여기 지금 사실 전제 조건이 보통 들어가 있긴 있어요. A와 B가 이제 서로 독립이다. 뭐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건 A와 B 중 어느 한쪽만 발생할 경우, 이게 우리 합집합 형태에 되죠. 그러니까 A 또는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확률은 A가 발생할 확률, B가 발생할 확률, 그 다음에 빼기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빼줘야 되죠. 왜? 두 번 카운트가 되잖아요. 그쵸? A 확률 요거 이렇게 되죠? B 확률 요렇게 되죠. 둘을 더해보면 요 B금 색깔이 있는 요 부분이 두 번 카운트 돼서 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빼줘야 되죠.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장의 카드를 해서 5장을 뽑은 다음에 한 장 뽑고 도로 돌려놓고 이렇게 다시 섞고 또 뽑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쵸? 카드를 5장을 뽑고 도로 집어넣고 또 한 번 또 뽑았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 5장 모두가 하트 또는 다이아몬드가 될 확률을 구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A라는 게 뭐예요? 5장 모두 하트, 5장 모두 다이아몬드. 그렇죠? 그래서 5장 모두 하트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아까도 봤지만 콤비네이션 52, 5에 콤비네이션 13분의 5가 돼서 그렇죠? 그 대략 0.0495%가 됩니다. 굉장히 확률이 낮죠? 그 다음에 스페이드 다이아몬드인 경우도 어떻게 돼요? 둘이 똑같겠죠. 그렇죠? 예, 둘이 똑같겠죠.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연속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A는 뭐예요? 모두 5장 모두 하트인 경우, 5장 모두 다이아몬드인 경우, 그 다음에 둘의 그 공통된 부분. 근데 이건 동통된 부분은 없죠. 그러니까 0이니까 곱하기 1을 해줍니다. 그러면 0.0990%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략 이게 0.01% 정도 되는 거니까요. 한 10,000분의 1 정도 된다. 굉장히 확률이 낮은 거죠. 그쵸? 그래서 두 개가 연속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 두 번 연속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쵸? 아까 저 다이아몬드나 스페이드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제곱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게 낮아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실 세계의 모든 세계는 어느 정도는 다 우연한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랜덤한 요소가 들어가 있게 되죠. 그래서 확률을 가지고 꼭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파고 다 관심 있게 봤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한번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알파고 관련된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이세골하고 이세돌하고 그, 그 알파고하고 대결할 때 그 비하인드 씬 있죠. 그쵸? 우리 악엔 어떻게 됐나. 근데 알파고를 보여주면은요,
그 어디다 두면은 확률이 얼마다, 최고다라는 그 확률을 보여줘요. 승리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착점을 합니다. 확률이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둘 중에 하나 랜덤하게 찍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게 그 언제나 똑같은 바둑이 나오지 않게끔 거기에 이렇게 확률이 똑같으면은요, 둘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예, 그 선택을 해서 두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랜덤 요소가 좀 들어가 있어요. 언제나 똑같은 바둑이 두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그 문제가 긴데요.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요, 문제를. 그렇죠? 그래서 날씨를 맑음, 비, 흐림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래서 같은 날 날씨가 연속될 확률은 60%다 이 말이야. 날씨가 맑고 그 다음 날도 또 맑은 확률이 60%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날씨가 연속되지 않고 변할 확률은 40%다. 이를테면 맑았는데 그 다음날 비가 나올 확률은 40%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날씨가 변할 때 맑음에서 흐림으로, 비에서 흐림으로, 흐림에서 맑음으로 변할 확률은 각각 또 70%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씨가 변할 때 맑음에서 흐림이 되거나 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흐림으로 갈 확률이 70%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맑음에서 비가 되는 경우는 나머지 30%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를 잘 꼼꼼하게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맑음에서 계속 맑음이 될 확률은 60%가 되고, 그 다음에 맑음에서 변하는 경우는 40%죠. 그쵸? 그쵸? 연속되는 확률이 60%라고 했으니까, 그 40% 중에서 맑음에서 흐림이 되는 경우가 70%, 맑음에서 비가 되는 경우가 30%라 이런 뜻이 됩니다. 문제의 뜻을 알겠죠? 예, 이게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자, 오늘의 날씨가 맑음이었어요. 그러면 모레의 날씨가 비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쵸? 조깅을 즐기는 최수정 씨는 맑은 날에 80%의 확률로, 흐린 날엔 40%의 확률로 조깅을 합니다. 그다음 날씨가 비라면 그날은 조깅하지 않습니다. 최수정 씨가 오늘 내일 이틀 연식으로 조깅할 확률을 구하세요. 이거죠. 그러니까 맞다고 반드시 조깅하지 않죠? 예. 그래서 계산을 해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우의 수를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모레의 날씨가 비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따지면 맑음, 비, 맑음, 흐림, 비, 맑음, 비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문제 뜻이. 그쵸? 그렇잖아요. 오늘날이 맑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이 맑은 건 세 개가 다 똑같죠. 그 다음에 모레가 비가 되네요. 세 번째가 비가 돼요. 중간에 낀 게 뭐가 됐어요? 맑음, 흐림, 비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맑음에서 맑음으로 될 확률이 아까 60%라겠죠? 0.6. 맑음에서 비가 될 확률 아까 설명했죠. 그 40%에서 다시 30%가 되니까 4, 3, 12, 12%잖아요. 그러니까 60% 곱하기 12%가 되는 겁니다. 맑음, 비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맑음에서 흐림이 되는 경우가 28%죠. 아까 계산해 봤지만. 그 다음에 흐림에서 비가 되는 경우도 12%예요. 그 다음에 맑음에서 비가 되는 경우도 12%고 비가 또 비가 되는 거. 두 날씨가 연속되는 경우에 60%라고 했죠. 그래서 60%예요. 그래서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7.76%가 된다 이겁니다. 그쵸?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날씨가 맑으면 모레에 비가 될 확률이 얼마? 17.76이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최수정 씨가 조깅할 확률을 봐야죠. 조깅할 확률. 그쵸? 여기 보면은 오늘과 이틀 연속으로 조깅할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B가 들어가 있으면 아니죠. B는 조깅을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B가 드린 모든 경우를 다 뺍니다. 그쵸? 조깅하지 않는다. 조깅하는 경우에 어떻게 돼요? 그 이틀 연속으로 막다가 맑음 흐림 혹은 흐림 맑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B가 들어가 있으면 조깅하지 않으니까 아니면 흐림 흐림 맑음 맑음 흐림 맑음 그렇죠? 그 다음에 흐림 흐림 그 맑음 흐림 이 네 가지 경우가 밖에 없어요. 그 네 가지 경우를 다 계산을 해서 더해주면은 어떻게 되면 47.6이 됩니다. 그쵸? 요 그림 보면 되겠죠? 그쵸? 맑음 말씀이 그 80%고 맑음 흐림이 60%입니다. 그쵸? 흐림 흐림 그 다음에 맑음 흐림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경우 해봅니다. 알겠죠? 요게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는 게 제일 또 확실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그 다음에 이제 그 4-2를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를 보면요. 어떤 변수 x를 px의 확률로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변수 x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확률 px의 값을 구할 수 있다면 그 x를 우리가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확률이 연속되지 않고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딱딱 끊어져서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범위 내에 실수 형태가 된다 그러면 그거를 확률 연속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위가 대표적인 이산 확률 변수죠. 그렇죠? 그래서 주사위가 나올 확률 숫자를 확률 변수 x1이라고 하면 x는 1, 2, 3, 4, 5, 6이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확률 x1은 모두 6분의 1, 6분의 1이 되죠. 자, 두 번 던졌습니다. 주사위를. 그러면은 두 번 던져서 나온 숫자의 합이다. 그걸 x2라 그러면 2, 3, 4 해서 쭉 해서 12까지 나오죠. 그쵸? 6, 6이 되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x2가 2가 되는 경우는 둘 다 1이 되는 경우죠. 연속 1이 두 번 나오는 경우니까 36분의 1이 됩니다. 4가 된다. 그러면은 1, 3, 2, 2, 3, 2, 3, 1 세 가지가 있으니까 36분의 3, 2분의 1이 됩니다. 이건 불연속적으로 딱딱 끊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으려는 걸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이산 디스크리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걸 한번 주사를 두 개 던졌을 때 변수, 확률 변수죠. 확률 변수 2, 3, 4부터 12까지 있고 그 값을 쭉 나열한 그 확률 변수 px 분포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런 거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르죠. 하나인 경우에는 다 똑같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죠. 그렇죠? 두 개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가장 그 센터가 7이 되겠죠. 7. 가장 경우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사위 개수를 점점 늘려봐요. 요 밑에 거는 요게 3개, 5개, 10개가 됩니다. 그럼 점점 분포가 뭐가 됩니까? 종 모양이 되죠? 종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기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가우스 분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주사위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정기 분포에 그 근접해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적분을 해줘야 돼요. 확률 연속, 요게 연속함수니까 A에서부터 B까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키 변수예요. 키. 그렇죠? 키 변수가 이렇게 연속이 되죠. 그래서
키가 이를테면 173일 확률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근데 173이라는 건 딱 떨어지게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173.000일 수도 있고 173.00002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 반올림을 해서 보통 본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173.5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174. 아니 170 4보다 작을 때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 얘기를 해줍니다. 책에서 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반올림 하잖아요. 그러니까 172.5 이상서부터 그 174보다 작은 경우, 그렇죠? 173.999 이렇게 된 경우, 그 범위에 들어갈 때 우리가 보통 키가 173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 번수 그 상한 하한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적분을 해주면. 그렇죠? 우리 미분은 공부를 따로 했는데요. 적분은 따로 공부를 안 했죠. 예. 적분은 알고 있다라고 해도 되고 그냥 함수의 값을 다 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적분의 의미는. 그러니까 요거를 그 무수히 많이 잘라서 이런 기둥 있죠. 얇은 기둥들을 무수히 많이 만들어서 그 기둥의 함수 값이 기둥의 값 높이가 되니까 그 기둥의 높이들을 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 쪼갠 그 기둥을 무한대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적분이라고 보통 불러요. 네. 그래서 그 적분 요걸 면적을 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허분 요 지금 요 색깔이 진해진 요걸 면적을 구한다. 다 더하면 결과적으로는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곡선 밑에 이 빗금친 요 부분의 면적을 구한다. 그것이 바로 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관측을 하잖아요. 우리가 학습을 한다고 보통 인공지능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관측들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되게 이산 확률 변수가 대충 됩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그 데이터가 로부터 이렇게 그 이산 확률 변수가 되고 이산 확률 분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한히 많아지면 거의 연속에 가까워지겠죠. 연속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연속에 가까운 연속 확률 변수로 나중에 취급을 해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분포를 우리가 안다면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정확도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연수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사위를 한 개 던졌는데 숫자 1이 나오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까지 주사위를 계속 던집니다. 그래서 X번째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X번째에서 주사위 1이 나왔다는 얘기죠. X가 3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실패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성공했으니까 첫 번째 실패할 확률을 6분의 5, 두 번째 실패할 확률 6분의 5, 세 번째 성공할 확률 6분의 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 216분의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x 이퀄 6까지 계산한 후 확률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세요. 그래서 1, 그렇죠? 첫 번째 그러니까 6분의 1이죠.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이 되죠. 그렇죠? 3은 우리 계산했죠? 4도 마찬가지죠. 6분의 5의 3승 곱하기 6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분의 5의 몇 승이에요? 이번엔 4승에 6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그렇죠? 6번이다 그러면 6분의 5의 5승 곱하기 6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진도 별로 많이 안 나갔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잘 읽어보고 교재
착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다음 강의는 저 3절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고위값, 고위 벡터 구하는 거 했죠?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구하는 계산 과정을 쓰고 그걸 이제 스캔해서 이 클래스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쵸? 예, 이 행렬 그 고위 방정식 만들고 고위값, 고위 벡터 구하는 거 할 수 있겠죠? 예, 한번 책에 예제가 딱 하나밖에 안 나와서 이렇게 한번 그 리포트를 해보라고 이렇게 내봤습니다. 됐습니까? 예, 유튜브로 열심히 보기 바랍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